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길게는 나흘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내일 어린이날은 특히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자, 요즘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네, 뒤로 귀여운 어린이들 모습 보이시죠?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떤 말들을 썼는지 제가 모아봤습니다.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단연 관심인데요. 주요 내용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반환점을 둔 인사청문회, 검수완박 후폭풍, 정치권 이야기는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1부,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고 민주당은 특권 검찰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맞섰습니다. 오늘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9일로 미뤄졌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집중 공격을 받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수위 측은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를 일으킨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를 전면 철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사고가 발생한 단지를 포함해서 1, 2단지 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 판단 없이 검찰로 넘겼습니다. 북한이 오늘 낮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무력 도발에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제주와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을 직격했고 민주당은 특권 검찰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는데요.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한 것 같군요. 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이 공포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과 거부권 행사 요청을 무시한 채 왜 이 시기에 통과시키느냐는 질문에 스스로 답변도 못하는 악법을 통과시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하필 이런 시기에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냐는 언론인의 질문에 무려 3차례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애시당초 국민 설득은 안중에도 없었고 비판을 원천봉쇄했으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말라며 시효는 끝났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로 70년 수건이었던 검찰개혁에 큰 걸음을 뗐다고 자평하면서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이 마침내 완료되었습니다. 70년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가 법치를 교란하던 특권검찰 시대가 그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스스로 바꾸지 못한 검찰을 개혁하는 건 역사의 소명이라며 그 명을 받은 국민의힘은 되려 개혁의 정면으로 맞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부패와 경제 등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힘의 목리를 멈추고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참여 의사가 없다고 못 박은 상태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죠.
네, 어젯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요.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 표결에서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168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여야 신경전이 격화했는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진통을 겪으면서 애초 오늘 열기로 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로 미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일정 변경과 증인 채택에 관해 의결했는데요. 각각 증인을 2명씩 부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국민의힘은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률 회계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김 회계사는 SNS에 최강욱 의원에 대한 욕을 썼던 만큼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여야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종섭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사드 추가 배치,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대선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국방 관련 공약이 쟁점이 됐습니다. 조승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본인의 병역 면제 사유와 관련한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두고 범죄 피해자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논평을 내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익적 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 검찰청법 역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 역량을 크게 약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의 보호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0.73%포인트짜리가 모든 권력을 전횡하고 독단하지 않도록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국민 통합을 일구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서울 49개 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출마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이 부족했던 점은 죄송하다며 많은 의원의 마음을 겸허히 수용해 원팀을 이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과 관련해 경기도민과 성남시민을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고문은 지난 대선 때 자신을 키워주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성남시민 덕분이라고 말해왔다면서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 계양까지 가서 출마하겠다는 건 그동안 경기도에서 어떤 진정성도 없이 정치를 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후보가 만약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 꼭 수천억 원을 환수해 주민에게 돌려주었다는 지적이 있는 대장동이 포함된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구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지방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강원 지역을 찾았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예, 자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꼽았던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인데 당선인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군요. 네, 사실 어제 인사청문회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늦었다, 답변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집단으로 퇴장을 했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로 반쪽 진행되다가 정회됐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하지만 어제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클리어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에서 더 물고 늘어지지 않고 중간에 왜 나갔겠느냐며 청문회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꽤 해명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낙마해야 할 핵심 이유가 있느냐 선입견을 내려놓고 자세히 내용을 봐달라면서 여론의 흐름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파행돼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걸로 보이지만 윤 당선인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선인 측은 또 9일로 연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와 붙기 두려운 것 같다면서 미루고도 맹탕 청문회면 창피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당선인 측에 그젯밤 이른바 방석집 논문 심사 등을 확실하게 해명했지만 인간적 참담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물러나겠다고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선인 측은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3-4명 정도로 접촉하고 있지만 언론 보도와 인사청문회 등 혹독한 검증 과정 때문인지 적임자들이 고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오늘 강원도에 갔다고요? 네, 당선 인사 개념으로 전국을 돌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른바 약속과 민생의 행보 7번째 지역으로 강원도를 당일치기로 찾았습니다. 당선인은 오늘 춘천과 원주, 강릉까지 3개 도시에서 교통망 확충 현장과 강원 맞춤형 주력산업 조성 현장을 살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와 구상을 재확인하는 자리라고 당선인 측은 설명했는데요. 오전에 춘천역을 찾아서 강원도 순환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고 철도까지 살폈습니다. 윤 당선인은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인프라를 갖춰 강원도가 기지개를 켜야 한다면서 GTX-B 노선과 동서 고속화 철도 등 접근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최대한 강원도의 이런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 도민들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당선인 일정에도 역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최성현 춘천시장 후보가 동행해서 선거 개입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선인이 오차범인의 접전 지역만 콕 찍어 방문해놓고 민생 챙기기라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보수 세력 대결집에 몰두하는 행보가 우려된다, 자중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진보 정권에서 있었던 국정 상황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도 했다고요. 네, 국정상황실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처음 만들었고요. 이후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하지만 국정상황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처음으로 국정상황실이 생기는 셈인데요. 장제원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재난이나 치안, 정치 현안 등 대내외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존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대 국정상황실장에는 한호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내정됐는데 한 전 행정관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메시지를 총괄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윤 당선인이 직접 비서관급 인선 작업을 점검했고요. 내일 휴일을 지내고 금요일에 참모진을 통해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 조연수가 구속 기소됐다는 속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이라며 이들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이은혜, 조연수가 주임 검사 인사 이동 때까지 도피 계획을 세우고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해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 조연수가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 이후 18일 만으로
올해 들어 14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북한이 연쇄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12시 3분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의 정확한 재원은 현재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발사는 지난달 16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 이후 18일 만으로 올해 들어 14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성능 시험 발사를 한 뒤 3월 16일 또다시 비슷한 기종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당시 발사체가 지상 20km 공중에서 폭발해 발사에 실패했다는 게 우리 군의 분석이었는데 북한은 이후 8일 만인 3월 24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기념하며 개최한 열병식에서 화성 17형을 재차 공개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핵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북의 도발도 최고 수준의 도발인 화성 17형 발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오는 10일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21일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인 만큼 북한이 오늘을 시작으로 연쇄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지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군의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추가되는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예정 고객의 불안감이 큰 데다 기업 가치와 신뢰 회복이 지연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기간이 6년가량 늘어나고 보상 문제도 얽혀 있어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몽규 HDC 회장은 오늘 서울 용산사옥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주 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입주 예정자와 보상 여부를 놓고 논의해왔는데 사고가 난 201동 외에 나머지 계약자들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계약자와의 합의가 무한정 지연될 수 있고 또 회사의 불확실성도 커지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것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1, 2단지로 나뉘어 당초 8개 동 847가구가 올해 11월 30일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철거 뒤 재시공이 결정됨에 따라 입주가 장기간 지연될 걸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철거 뒤 준공까지 7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거와 재시공에 따른 건축비와 입주 지연에 따른 주민 보상비까지 추가로 투입될 비용은 3,7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11일 사고 발생 뒤 4개월여 만에 나온 대책입니다. 201동 공사 현장에서 39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직후 바닥이 붕괴되면서 연쇄적으로 16개 층 이상의 슬래브, 외벽, 기둥이 붕괴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중단했던 무비자 입국이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허용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다시 4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정부가 일상회복에 맞춰서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에 나선다고요? 네, 정부는 일상회복 분위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를 시행하고 감염 재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제주공항은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다 재작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이를 중단했었습니다. 이번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 대상은 중단 전까지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던 나라들입니다. 양양공항은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입국자 가운데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무사증 입국 대상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해외 입국자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이번 입국 제도 개선으로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인사 노무 관리 비용은 1년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총 6건의 제조합 변이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유전자 분석 강화와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신종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49,064명입니다. 어제보다 2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선 27,000여 명, 2주 전보다는 6만 2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수요일 기준 신규 환자가 5만 명 미만을 기록하기는 지난 2월 9일 이후 12주 만입니다. 신규 환자는 지난달 21일 14일 연속 10만 명 미만을 이어가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32명으로 닷새째 5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2달여 만에 50명 아래로 내려왔던 사망자는 소폭 늘어서 72명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3,079명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3%포인트 내린 23.9%로 2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26만 8천 명,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만 3천 명 정도입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해제 3주차, 실내 휴식이 허용된 지 2주차지만 전반적인 방역 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 처음 맞는 내일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에 이동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유행 감소 추이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오늘 김 의원과 74살 변호사 A씨를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과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된 부천 역곡동 땅 668제곱미터를 5억 원에 사고 파는 계약을 맺으면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토지 수용 뒤 나오는 보상금을 김 의원이 받아가기로 한 계약 내용 등을 통해 A씨가 허가 없이 김 의원에게 땅 소유권을 넘긴 정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만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실상 고발 사주는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윗선을 규명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공수처는 오늘 과천청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3개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4개 혐의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신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 여부 등의 판단을 담지 않고 단순 이첩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손검사 휘하에서 근무하던 검사 2명 그리고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실상 고발 사주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서도 손 검사에게 사주를 지시한 윗선은 규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공수처 수사 결과가 갖는 의미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공모해서 고발장 작성과 활용을 통해 지난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사람과 실제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수사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의 직권 남용 혐의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낸 부분에 대해선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손 검사가 휘하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 검사가 채널A 사건 제보자 X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비롯한 판결문 조회 수집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권 남용죄의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직권 남용 혐의를 불기소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 김웅 의원 등 다른 피의자도 같은 혐의를 모두 불기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최종 수사 결과 발표인데 그동안의 과정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 지난해 9월 2일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주도로 1, 2차에 걸친 고발장을 작성했고 검찰 출신인 김웅 의원을 통해 통합당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공수처는 같은 달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손 검사와 김 의원은 물론 윤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2차례 소환 조사한 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3차례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되면서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는 물론 서면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오철입니다. 네,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만 여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둔 인사청문회, 지금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은 딱 3명이죠. 자, 이재명, 안철수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하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판이 커질지도 관심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지금부터 추은호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른바 검수완박의 2가지 법안. 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반전은 없었고요. 지금 입법이 완료된 이런 상황입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일단 그 관보에 게재가 돼야 됩니다. 네. 보통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판이 통과되면은 다음 날 바로 관보에 게재가 되는데 오늘자 관보에 게재가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전자관보를 한번 다시 들여다봤는데, 네. 그러니까 내일자, 그리고 5월 6일자죠. 5월 6일자 예정된 공포할 그 관보에도 게재 목록에는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예. 오후 정도에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 관보에 게재가 되면은 모든 공포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두 법의 시행 일자가 넉 달 동안 유보가 돼 있습니다. 예. 부칙에 공포 4개월 후 4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검찰정법 하고 또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은 9월 초 정도, 9월 예. 초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9월부터 시행이 된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문재명 방탄법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권력형 비리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원전 수사라든가 이런 거는 9월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월성 원전 의혹 네. 또 무엇보다도 대장동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수사들은 그럼 어떻게 9월부터 바로 경찰로 넘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원래 개정안에 원래 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대표위원을 해서 171명이 법사위에 낸 안에는 부칙 조항에 그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청이 승계한다, 경찰청에 승계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수사 중인 것도 경찰로 넘긴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법사위 또 아니면 본회의 과정에서 그 조항이 삭제가 돼 버렸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계속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9월 이전에 검찰이 새로 시작하는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확대 해석하면은 예. 계속 검찰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예.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그 제동을 걸 거고 예. 또 어느 정도 논란이 되겠지만은 그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본회의 통과하면서 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긴 건데, 자,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 둘 다 권한쟁의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은 어떤 겁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기관 간, 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어떤 국가기관이 처분을 내렸을 때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상 정해진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기관이 무엇이냐라는 네.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 예. 만약에 헌법기관이라면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면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예. 있는데, 그러면 검찰 또 법무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조금 더 논쟁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국가기관끼리의 어떤 권한을 침범한 게 있느냐, 이걸 따져보는 심판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권한을 침해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권한쟁의 심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상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 모두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어제 국무회의 가지고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문제는 전혀 삼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예. 지난 번에 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렇게 그 14분 만에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돼서 그 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편에 유리하게 4대2로 맞췄다. 예.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법사위원들의 안건조정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예.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은 충분한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예. 14분 만에 이렇게 그 날치기로 통과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 그 단순한 꼼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넘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과거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승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단 인용이라 그러죠. 네. 그런 주장에 받아들이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세 건 정도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1996년이니까 7년으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을 자신들 막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별도 장소에서 날치기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기습 처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그 권한쟁의 심판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청구를 했는데, 예. 헌재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시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것은 뭐 그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뭐냐면 그럼 통과된 법률이 무효냐? 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 그 법률 자체가 또 의사봉을 두드린 것 자체가 예.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침해한 부분은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만약에 받아들여진다 그래도 예. 만약에 비슷한 판결이 난다라면 그 권한을 침해를 했어도 네. 이게 통과된 법은 돌릴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네. 상당히 이거는 또 문제는 뭐냐면은 언제까지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예. 보통 현재 다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예. 한 1년 넘어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9월까지 전에 이것을 네. 그 현재에서 판단을 내린다, 무척 어려운 일이 아닐까 무척 하는 어려운 생각도 일이다. 듭니다. 예.
대검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 권한침해 여부를 다퉈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대검에서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헌법 12조 3항하고 16조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구속영장도 그렇고 압수수색 영장도 그렇고 이 두 부분의 표현을 그게 적혀 있는 걸 보면은 예.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결국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 수사권이라는 말이 헌법에는 없지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건데 국회가 그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을 했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축소시킨 네. 것을 의미하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그것은 수사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 유리를 막기 위한 예. 그런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반론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헌재에서 판단할 목이고요. 아까 그 제시됐던 과연 검찰, 대검이 검찰총장이 그러면은 당사자가 되느냐? 네. 권한제기 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 기관은 아닌 거거든요. 헌법 기관은 아니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물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한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국무회의 심의 임명을 할 때 심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부분을 가지고 그 헌법 기관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지금 외청이기 때문에 완전한 국가기관으로 이제 보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이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부분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대검에서 주장하는 거 보면은 행정각부회장, 법무부죠. 행정각부회장도 당사자다. 그래서 헌법 권한쟁의 소송을 심판을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어디를 봐도 법무부란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행정조직법에 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정부조직법에 들어가 있는 조직이 법무부고 또 실제로 2010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제기 심판 소송을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조직을 축소한다고 예. 하니까 그때 헌재의 판단이 뭐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법률이 폐기되면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없어질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네.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할지 그 부분도 또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예정됐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연기가 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의 목리로 이번 청문회 전국의 하이라이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5월 9일로 법정 시한을 넘겨서 진행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일정일 것입니다. 온 국민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취임식 시점까지 청문회를 지연시켜서 새 정부의 출범에 회방을 놓는 것이야말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정권 출범도 전에 인사참사, 인사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불법, 특혜,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인사들로 내각을 꾸린 윤석열 당선인의 자업자득입니다. 검찰 소통령 한동훈 후보. 이 검찰 소통령 한동훈 후보는 이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그 검찰에 제출하고 인사청문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네.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월요일에 청문회 연기될 거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9일로 연기가 바로 됐습니다. 취임식 바로 전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묘한 날이죠. 네. 일단 9일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차수를 변경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민주당의 한동훈 후보자의 답변 태도나 자료를 문제 삼아서
파행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전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되는 또 인사청문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일단 증인들은 양측에서 두 명씩 명씩. 이렇게 예. 합의가 돼서 나올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월요일 굉장한 국민적인 관심이 좀 있을 것 같고 어제까지 9명 국무위원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쳤는데 지금 추경호, 한화진, 이종호 이 세 사람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준이 필요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사흘 이내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 기간을 넘으면은 국회의장이 언제라도 본회의 부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민주당 다들 지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민주당 예.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부결시켜 놓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새 정부 무너뜨리기다 이런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지방선거에 있거든요. 바로 영향이 있을 수도 지방선거에 있군요. 거의 괴멸적인 네. 영향을 받을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부결돼 버리면은 자신들의 능력 부족, 정치력 부족으로 부결돼 버리면 그것도 또 심각한 예. 타격이고 박병석 의장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망신 당할 대로 당했는데 예. 임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무리수를 취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은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오래 끌 수는 없습니다. 6월 지방선거 전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 네. 시기는 개인적인 시각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 방안이 마무리되고 고주간 5월 예. 마지막 주 아니면은 고주간이 가장 처리하기에 적합한 때가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한 일주일여 뒤면 이제 지방선거 바로 치러야 되는데 지금 지방선거 대진표는 완성이 됐고요. 최근 보궐선거에 더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고문 등판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관심인데요. 저는 그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는 거의 굳혀져 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내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 출마를 촉구하는 의견과 또 견제하는 목소리가 다 상존합니다. 네. 출마를 촉구하는 대표적인 목소리는 김은혜 후보 경우죠. 예.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 네. 그래야지 자신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실 대선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견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 예. 이준석 대표 경우에는 전략 공천 안 된다, 경선하자라고 하는 꽃가마 주장인데 태워줄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표로서는 그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원병에서 그동안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안철수 그래 갈 테니까 당신 여긴 내 거다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예. 약간 원론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 의원이 어제 개항을에 나오는 그 험지 출마론을 제기를 했는데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는 게 사실 합당한 지 며칠 안 됐죠. 예. 상대당의 대표를 들어온 분을 험지로 나가라 떨어져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 그 가혹한 일이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내년 6월에 당 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군요. 견제하는 예. 것 아니냐?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기현 원내대표 울산에서 4선을 지냈고 시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먼저 다음 총선에 내가 험지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오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얘기를 하는 해야죠. 것이 맞다. 그렇죠. 예. 이재명 고문은 인천 개항을 나올까요? 개항을이 지금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개항을을 민주당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아직 누가 예. 될지는 지역 자체를 지역 예. 자체를 전략공천으로 정했는데 이재명 전 고문 같으면 나오면은 뭐 각종 수사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받으니까 상당히 그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개인적으로는, 있겠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8월 당내 원내 진입하면은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등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이재명계에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오히려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면은 2024년 선거에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이재명계로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죠. 그래서 비이재명계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인천 지역을 후보 단일화하자.
정의당 이정미 후보를 개항을에다 배치하고 개항을 후보를 우리가 우리 쪽으로 단일화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예. 당내에서도 안 받아줬고 또 이정미 후보도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고문이 개항을에 나오는 것은 친이 또 예. 비이 간의 갈등을 폭발시킬 수 있는 내강과도 같기 때문에 예. 이재명 고문은 나가고 싶어도 장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당 내로 들어가면 이런 또 복잡한 구도가 있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물가, 고금리의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가 우리 경제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임박하면서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강하게 압박받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정권 교체기에 당국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신음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8% 오르며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승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당국은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장기 도약 계약 체결과 사료용 밀 옥수수 추가 물량 확보 등 원자재와 국제곡물 수급 안정화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이창용 총재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또다시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월 결정에 큰 변수가 될 것이 아마 미국 FOMC 미팅에서 지금 50bp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니면 더 이상 됐을 경우에 자본 유출입이라든지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60원 선을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도 문제입니다.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자극해 물가 상승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에 대해 한국은행은 4%대를 일부 전문가들은 5 내지 6%까지 예상하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하는 경제팀의 위기의식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주요 국정과제엔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여러 보관들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공약과는 얼마나 달라졌고 현실성은 얼마나 될까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표한 내용 보면 크게 국토부의 공급 대책, 그리고 기재부의 세금, 금융위의 대출 규제 대책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는데 네. 가장 먼저 역시나 공급 대책을 먼저 내놨죠? 네,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공급이 먼저 나왔는데요. 공약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250만 원 공급 계획들이 나왔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임대 아파트,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매년 10만 원씩에서 50만 원을 공급하겠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10만 원 양질의 주택 10만 원을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임기 동안에 250만 원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던 3기 신도시 같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던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면서 임대 아파트라든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더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어떤 규제를 풀어서 확실히 공급의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규제를 풀겠다 하면서도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 부동산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 서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자칫 과도한 시그널, 규제 완화를 다 풀어주겠다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 시장이 벌써 반응할 수도 있고요. 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발표 정도, 발언 정도만 나왔음에도 굉장히 시장 반응이 뜨겁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특히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예. 안전진단을 풀어주게 되면 풀어준다는 시그널만 주더라도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30년 넘은 노원구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대부분 지역들이 굉장히 반응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아마도 그 구조 안정성이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 비중을 가지고 미세하게 조정을 하지 전면적인 폐지, 면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공급 대체계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뭐 재건축 규제 같은 데에서 어느 정도 신중론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네. 입장이라면 네. 세제 관련해서는 이게 법 개정 사항이 많다 보니까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네. 부분부터 일단 고쳐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금 부분은 이제 좀 나눠봐야 될 게요. 취득세, 예.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과 보유, 양도 시점의 세금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처음으로 집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해주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을 하겠다는 건데 애초에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죠. 윤 공약 당선인. 내용인데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좀 뒤로 중장기적으로 좀 뺐고요. 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시가격과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가지고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경우는 작년이 95%였고요. 이제 예. 올해 100%까지 올라가는데 100%까지 가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공시가격도 이제 작년 수준으로 환원해서 부담을 좀 낮춰주고 고령자,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위에 납부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부터 선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무엇보다 그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내놨는데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른 절차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세 1년간 유예를 내놨는데요. 예. 아마 시장에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는 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 내용이기도 했고요. 예. 당초 2년이었는데 이제 1년으로 좀 단축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보다는 저는 더 핫 이슈가 이제 대출 규제인데요. 예. 대출 규제를 LTV를 좀 완화해 주겠다. 당초 계획은 생애 최초 LTV를 지금은 60에서 70% 정도 해주고 있었는데 예. 80% 정도로 확대해 주겠다는 내용이 공약 내용에 들어갔는데 이번 내용을 보면 생애 최초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50%까지 LTV가 뭐냐면 담보대출 인정 비율이라고 예. 집값이 10억이면 얼마나 대출이 되느냐의 비율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50%, 집값이 절반 정도 대출이 됐다면 요거를 70%까지 20%포인트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고요. 규제 지역,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40%에서 20%포인트 더해서 60%까지 전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또 이 공약 후퇴냐 아니냐 이런 혼란도 많았고 또 논란이 됐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조금 더 분명히 밝히면서 힘을 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제가 며칠 전에도 1기 신도시, 분당 신도시 현장 점검을 하고 왔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좀 기대감도 크고요.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굉장히 거래도 늘어나고 호가도 오르는 상황인데 인수위가 처음에 이제 강력하게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했다가 시장이 반응이 있으니까 중장기 과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게 민심이 지역 주민들 1기 신도시가 30만 호 정도 되거든요. 예. 가족까지 하면 100만 명 정도의 표심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결국에는 중장기 과제로 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자체가 보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초과이익 또 이주 수요 문제까지 담고 있어서 이거 하나하나를 풀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인수위에서도 올해 말 정도 돼야 이제 구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계획이 나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야 협의도 필요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5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시간이 충분히 들어가도 모자랄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방침은 분명하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런데 그 윤석열 당선인 공약 보면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도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새 정부에서는 폐지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개선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은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예.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 올 8월에 나 계약갱신 청구하려고 했는데라고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면 폐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폐지에 가까운 뭐 개선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보완하거나 상생 임대인 제도. 그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임대인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줘서 많이 안 올리게 하는 이런 보완 대책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전체적인 기조를 보게 되면 규제는 확 풀겠다. 일단 대수술은 예고를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군데군데 남겨놓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기조는 어떻게 보십니까? 새 정부 입장에서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공급 물량도 늘려야 되고 예. 집값도 안정해야 되고 규제 완화해서 시장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언밸런스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은 반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집값을 안정하려면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느 단계에서 이제 무게 중심을 두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주택 시장 안정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조금씩 단계별로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하셨을 때 주택시장 안정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그 새 정부의 대책 중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공약에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새삼스러운 건 없는데요. 시장 자극에 가장 민감한 부분,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요. 뜨겁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면서 충분한 준비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짚어봤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에 걸려 재택치료할 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면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사서 폐 기능이 괜찮은지 자가 진단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중국산 미인증 제품들이 코로나19 감염 시 요긴하다며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스 안에 작은 상자들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입니다. 손가락에 끼우기만 하면 우리 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폐 기능이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어 코로나19 재택치료 시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적지 않은 제품들이 엉터리였습니다. 서울시가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했는데 5개 업체에서 제품 5만여 대를 식약처 인증도 받지 않고 코로나19 관련 용도로 수입해 팔았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의료용으로 수입하려면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인증 제품 다수는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일부는 저산소 상태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정상 상태라며 엉터리 판정을 했습니다. 측정 시마다 오차가 생겨 정확한 산소 포화도를 알 수가 없었고, 이는 저산소증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해서 환자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제품 구매 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증번호와 모델명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사이트에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노래 들리십니까? 내일은 어린이날 100주년입니다. 어린이날은 1922년 어린이의 인권 향상을 위해 처음 제정됐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날에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어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1위는 어린이를 존중해 주세요 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어린이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른들도 한때는 어린이였습니다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어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도 있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부터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까지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무심코 던졌던 말에 언어폭력 소지는 없는지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100년이 지나는 동안 어린이의 권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어린이가 직접 아동권리 보장 방안과 우리 사회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등을 쓴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날 선언문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진지하게 선언문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어린이들은 선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잼민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리에서 뿔이 나요. 어린이를 나쁘게 부르지 말아주세요. 어려도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건지 다 알아요. 아무렇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어린이 인권에 대한 생각부터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망가지고 가난해지니까 모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요. 우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세요까지 전 분야에 두루 걸쳐 어른 못지않은 고민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이런 아동학대, 체벌,
무시와 차별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이 어린이들이 지금 이야기한 이 대답들을 어른들이 한번 같이 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그 어린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번째 어린이날부터는 어린이가 만드는 첫 번째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물만 주고받는 날이 아닌 어린이의 권리를 생각하는 그런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한 어린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어린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어른들도 과거에는 어린이였으니까요. 아동학대, 노키즈존 등 다양한 사회 현상 속에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른들이 노력할 점은 없는지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은 자신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초등학교 4, 5, 6학년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가 사이버 공간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35.9%로 나타났습니다. 욕설을 들어본 어린이는 28%로 20.8%는 친구에게, 9.2%는 형제에게 욕을 들었다고 했는데 기타 응답으로 사이버 공간이나 게임을 같이 하던 사람에게 욕을 들었다는 답 비율도 높았다고 전교조는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30% 이상은 우리나라의 빈부나 성별, 장애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인 내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초속 25m가 넘는 태풍급 강풍, 이른바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돌풍에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고 깃발도 세차게 펄럭입니다. 동해안 일대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산간 지역에선 초속 2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남쪽의 고기압이, 북쪽의 저기압이 자리하는 기압 배치에서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한 강한 바람으로 바뀌는 이른바 양간 지풍입니다. 강한 서풍이 유지되는 5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s 이상, 강원 산지에도 순간풍속 초속 25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간지풍은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고성 산불 등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불을 몰고 온다 해서 화풍으로도 불립니다. 비가 예보된 주말 전까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산림청은 강풍에 건조특보까지 내려진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족 단위로 등산이나 산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취사나 이런 목적으로 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삼가해 주시고. 산림당국은 강원 영동 지역에 진화 헬기 10대를 전진 배치하고 인력 1,400여 명을 투입해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새 정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을 촉구하며 이틀째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차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촉구 삭발식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경석 전장현 상임 공동대표는 장애인을 위한 열차 안 최소한 공간만 허락해달라는 뜻이라며 기어서 지하철에 오르는 오체 투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들 시위로 3호선 열차 운행이 5분 정도 지연됐지만 어제보다 혼잡은 덜했습니다.
네, 하루 만에 계절이 초여름으로 건너뛴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낮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어린이날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홍제천 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밖에서 점심 드시고 온 분들 조금만 움직여도 덥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기온이 많이 오른 겁니까? 네, 오늘은 5월 하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2도까지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라면 다소 덥게도 느껴지셨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제 뒤로 보이는 폭포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원해 보입니다. 절기 2파이자 어린이날인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고온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이 비상인데요.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건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고요. 특히 이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초속 25m 안팎의 양간지풍이 이어지겠습니다. 입산객은 화기를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3도, 대전 10도,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에 봄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지만 퇴근길 이후에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소 선선해집니다.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사흘째 진행 중입니다. 곳곳에서 공방과 파행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 여야의 중간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까지 6일 남았는데 지방순회 일정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들 잠시 뒤 현역 초선 의원 두 분의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